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궤도입니다. 화장실에서도 지하 주차장에서도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도 심지어 우주의 국제 우주정거장에서도 쓸 수 있는 전기,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 전기는 어느새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우리는 전기가 언제 발견됐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풀리지 않는 난제로 고민하다가 잠시 까먹었을 때를 대비해 빠르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전기의 발견과 전력 시스템의 발전. 기원전 2750년 고대 이집트, 인류가 전기를 전혀 활용할 줄 모르던 때에도 일부 뱀장어나 가우리와 같이 전기를 내뿜는 물고기들을 통해 무언가 특별한 존재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찌릿찌릿한 느낌은 당연히 인간이 피해야 할 위험한 존재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것으로 인식됐었죠. 그리고 기원전 600년경 고대 그리스에서는 당시 보석으로 여겨지던 호박을 닦기 위해 헝겊으로 문지르자 주변에 나뭇잎 부스러기나 먼지들이 호박에 달라붙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바로 이 정전기 현상을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가 기록했지만 당시 정확한 원인은 몰랐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전기는 과학적 호기심과 탐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영국의 과학자 윌리엄 길버트가 전기와 자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다가 동물 털에 샬라샬라 문지른 호박이 작은 물체를 끌어당기는 효과를 보고 이 현상에 라틴어로 호박을 뜻하는 일렉트리쿠스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이것이 훗날 영어 단어 electric과 electricity의 어원이 된 것이죠. 이후 전기는 본격적으로 수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됩니다. 1729년 영국의 아마추어 실험가였던 그레이는 전기가 선을 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기를 전달하는 도체와 그렇지 않은 부도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752년 미국의 발명가이자 100달러에 그려져 있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 40살 때부터 전기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어 여러가지 연구를 수행합니다. 46세 벤저민 프랭클린은 바람 불고 천둥이 치던 날에도 실험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연에 연줄을 달고 연줄을 물에 적신 후 젖은 연줄의 끝에 금속 열쇠를 달아 번개를 기다리는데 결국 잘 날던 연은 번개를 맡겨대고 끝에 달린 금속 열쇠까지 스파크가 전달되게 됩니다. 영화나 만화에 많은 영감을 주었던 이 실험을 기반으로 벤자민 프랭클린은 피레침을 발명했고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과학자들이 전기에 대한 놀라운 연구 결과들을 하나씩 발표하면서 공식에 본인의 이름을 붙이기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프랑스의 쿨롱이 쿨롱의 법칙을, 독일의 오미 옴의 법칙을, 영국의 줄이 줄의 법칙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전기에 관한 특성들이 1800년대 전후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밝혀지게 되죠. 그리고 전기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기 위한 공학적인 연구도 활발해졌습니다. 알렉산드로 볼타가 볼타 전지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실험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가 전자기 유도 법칙과 함께 전동기를 개발하면서 실생활에 전기가 쓰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후 19세기 말부터 전기공학의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그리고 유명한 공학자와 발명가들이 이 시기에 꽤 많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하이니 헤르츠, 베르너 폰 지멘스 등 한 명씩 다 얘기하기는 힘드니 일단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 등판. 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것을 발명한다 라는 명언에 걸맞게 1879년 백열전구의 상용화에 성공.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전구를 밝히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한데 대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여러 투자자들의 자본을 이용해서 1882년 미국 뉴욕에 증기기관 발전소를 세우고 3000개의 램프를 밝힐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에디슨의 영특함과 투자자들의 자본금이 힘을 합친 회사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이 미국의 전력 산업을 선점하려던 이때 미국의 사업가 조지 웨스팅하우스는 영국 공학저널에 실린 교류 전력 변압계에 대한 글을 읽고 미래의 전력 산업은 교류가 대세가 될 것을 직감합니다. 그 당시 직류와 교류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죠.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의 눈에는 시간이 흘러 모든 사람이 전기를 쓰는 세상이 온다면 교류가 승리할 게 뻔히 보였습니다. 중앙화된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먼 거리까지 전기를 전달하려면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교류가 유리할 거라고 믿었죠. 효율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디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직류는 변압 과정이 없고 전극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일정 거리 내에서 교류보다는 직류가 전력 손실이 적습니다. 그리고 전력 시스템 중 일부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전력망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직류는 대정전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당시 초기 전력 산업은 에디슨의 회사가 선점하고 있던 직류가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전기가 필요하게 되자 발전소를 추가로 계속 늘려야 한다는 단점이 그대로 드러났죠. 그리고 직류 방식에서 중요한 재료인 구리의 가격이 오르고 1888년 웨스팅하우스 진영에 있던 니콜라 테슬라가 유도 전동기를 개발하자 결국 시장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교류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에 불안한 에디슨은 안전성을 내세워 교류 전기의 이미지를 흠집내기 시작하죠. 코끼리를 비롯한 여러 동물들을 교류 전류로 죽이고 심지어 사형 집행도구로 웨스팅하우스의 교류 발전기를 제한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세는 꼼수로 꺾을 수 없는 법이죠. 결국 직류는 애들 장난감 배터리로만 남았고 현재 전력 시스템의 국제 표준은 교류입니다. 전류 전쟁의 최종 승자는 교류가 된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혁신이 인류의 삶을 바꾸고 있던 와중에 우리나라도 전기가 처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1887년 고종 24년 어느 봄날의 밤, 어둠이 찾아온 경복궁 건천궁 앞에서 우리나라의 첫 전등이 켜집니다. 깜빡! 이 전등 역시 미국의 에디슨 전기회사가 설치해준 전기로 에디슨이 100여
연결 전구를 상용화한 지 약 7년 반 후였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전등을 보고 충격을 받거나 두려워했지만 편리한 기술은 언제나 대중의 삶 속에 빠르게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결국 첫 전기가 들어온 지 불과 11년 후 1898년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어 전등과 전화기 그리고 전차가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전기기술의 편리함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려던 시기에 일제가 침략하고 맙니다. 전력사업 역시 탄압과 수탈의 도구가 되었죠. 전기요금은 터무니없이 올라갔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시설 투자는 없었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여전히 전기는 귀했죠. 전체 전기 발전량의 대부분은 북쪽에서 생산되고 있었고 그나마 있던 시설들도 6.25 전쟁으로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력난은 우리 국민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죠. 결국 1961년에 이르러서야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 3사가 통합되면서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만들어졌고 1982년 정부 출자를 통해 한국전력공사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도 가정과 산업 현장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공급을 위해서는 수많은 전기 설비가 필요합니다. 전기 설비들은 전국에 걸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전기 설비를 전력 계통 파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력, 수력, 원자력 발전소처럼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 그리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변전소까지 운송하는 송전과 전력 계통 전압을 주택이나 공장에 배분하기 좋게 변환하는 변전, 그 다음 변전소에서 필요한 곳까지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 마지막으로 주택이나 건물, 공장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판매와 소비, 여기까지가 전력 계통. 이 전력 계통을 잘 갖추어야 전력 확보 및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전력 계통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전력 계통은 발전 설비들이 주로 해안가에 몰려있는 반면에 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공장이 많은 경상권에 몰려있는 편이라 장거리에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전력 설비 규모는 세계 10위권, 그리고 유럽이나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국가끼리 전력 계통이 연계되어 있어 전기를 아나바다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연결되기 힘들죠. 그래서 단독 계통, 즉 아일랜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생활 필수 공공재인 전기는 서울이든 태백산이든 독도든 위치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고려할 것은 위치뿐만이 아니죠.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는 전기 소비 규모를 공급이 적절하게 받쳐주어야 합니다. 겨울은 난방으로 24시간 내내 많은 전기가 쓰이는 편이지만 여름은 무더운 낮에만 전기가 집중적으로 쓰이죠. 그리고 공장에서 산업을 위해 돌아가는 전기는 주말보다 평일에 더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계절이나 요일 이외에도 경제나 산업 상황 혹은 월드컵이나 롤드컵 같은 특별한 사회적 이벤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전기 수요가 적을 때 전기를 마구 만들어서 한켠에 고이 접어둘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러려면 저장해주는 배터리 시스템이 대규모로 필요한데 비쌉니다. 결국 전력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수요에 맞게 생산과 저장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설비와 같은 하드웨어적 전력 계통뿐만 아니라 스마트한 소프트웨어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심지어 태풍이나 산불,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도 고려해야 하죠. 산불로 인해 송전선로가 고장난다면, 태풍이나 지진으로 인해 대부분의 발전소가 운영을 멈춘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지만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각의 수많은 자연재해 시나리오에 맞게 백업 플랜이 반드시 수립되어 있어야 하죠. 아무리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서 전력 시스템을 설계해도 100% 안정적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2019년 4월 13일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발전된 도시 뉴욕 맨해튼 서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약 5시간 동안 정전으로 기나긴 암흑 세상을 경험했죠. 브로드웨이 공연이 중단되고 타임스퀘어 전광판이 꺼졌습니다. 신호등이 마비된 차도는 아비규환이 되었고 1700여 곳의 상점이 약탈을 당했으며 약 1000건의 화재가 일어났죠. 지하철과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던 시민들의 공포까지 생각하면 피해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빌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정전 원인에 대해 변전소 전력 송전 과정에서 발생한 기계적인 문제이며 테러와 같은 범죄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죠. 지구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 하나이자 에디슨의 전구 3000개가 처음으로 빛을 밝혔던 뉴욕에서 전력 계통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2019년에 뉴욕에서도 대정전 사태가 일어났던 경험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계통 운영을 위해서는 여전히 수많은 연구 인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상 상황을 대비해 전력거래소의 전력관제센터가 전국 총 3곳으로 나뉘어 실시간으로 전력 계통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죠. 주파수, 예비전력인 예비력, 전기가 소모되는 계통 부하 등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서 고품질의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심할 수 없죠.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도 도입. 실제로 이세돌 구단을 꺾은 알파고의 개발사 구글 딥마인드는 2014년부터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서 냉각을 위해 사용되는 전력에 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킵니다. 결국 2년 만에 냉각에 쓰이는 에너지의 무려
40%를, 데이터 센터 전체에 쓰이는 에너지의 15%를 감소시켰죠. 2019년엔 풍력 발전 시설과 일기 예보의 데이터를 학습해 36시간 후에 불어올 바람을 예측했고 풍력 발전을 통해 얻는 에너지의 가치를 20%나 끌어올립니다. 이미 이런 기술들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죠.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전력 거래소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력 수요 예측과 자연재해 감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이외에도 드론이나 로봇을 활용한 송전 선로 점검 등 안정적인 개통 운영을 위한 참신한 방법들도 꾸준히 도입되고 있습니다. 전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전기차 시대, 언택트 시대, 안 될 과학, 골드 버튼까지 우리의 미래엔 전기를 쓸 나날들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곁에 있는 연인의 소중함을 과소평가하듯이 전기가 끊기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전기는 너무 소중해 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전기는 어느덧 인류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정전이 닥친다면 여러분과 제가 영상으로 만나지 못할 뿐 아니라 핸드폰 기지국의 통신장애로 가족과 연락도 안 되고 신호등이 꺼져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며 엘리베이터와 전철에 사람들이 갇히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정전이 장기화되어 대형 선박이나 항공기와 통신이 오래 끊겨버린다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증기, 전기 및 원자력보다 더 강력한 원동력이 있다. 바로 인간의 의지다. 강한 의지로 전기라는 에너지를 소중하게 지켜내야만 그 의지의 주인인 인간도 편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에게 전기를 선물한 과학자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는 수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전력거래소와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전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결코 끊겨서는 안 될 전기 그리고 전력 시스템의 궤도였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또 다른 과학 및 공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